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융합표준연구실장 이준섭입니다. 금일 정보통신 방송표준 개발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글로벌 표준 전문 인력 양성 및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과제의 결과물인 표준 프레임워크 2종과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에 대한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그 2종의 표준 프레임워크 중에 스마트시티 5G 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요. 지금부터는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총 3개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어서 현대제철의 이정환 박사님을 모시고 제조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 요소기술 개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된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에트리의 유상근 전문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제 발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실시간으로 주시는 의견과 향후 일주일간 주시는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를 수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도 이번 공청회 관련된 안내 사이트는 이달 29일까지 오픈되어 있을 겁니다. 그곳을 활용하셔서 건설적인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표준 프레임워크 또는 표준 프레임워크 중장기 개발 계획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이 본 과제에 대한 개요를 좀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올해 개발 중에 있는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펀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글로벌 표준 전문 인력 양성 및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을 맡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3년짜리 과제로 올해가 마지막 연차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처는 과기부의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이고요. 담당 사무관은 강동환 사무관님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희 에트리가 맡고 있는 연구 목표는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보급, 그 다음에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표준과 관련된 대부분의 전략들을 살펴보시면 개별 표준 하나하나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고 또는 특정 표준 셋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서비스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시스템 커미스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여 년 전부터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인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표준 계획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프레임워크 방법론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도출해내고 그런 서비스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들이 무엇인지를 쭉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존에 있던 표준들은 뭐가 있으며 이런 표준들을 저희가 식별 표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없지만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표준이 뭐가 있는지 이런 표준을 저희가 잠재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준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표준 개발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표준 프레임워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표준 관점의 산업 생태계 청사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개발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당 산업에 대한 생태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및 비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한 참조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참조 모델을 바탕으로 가까운 근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당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재 표준, 식별 표준들을 전부 찾아내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표준 격차 분석, 갭 분석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향후 표준 개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다 분석을 해놨고 거기에 필요한 표준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격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표준들이 새로 필요한 것인지를 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 조기 진입을 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즉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품질, 상호작용 확보에 저희 표준들을 찾아진 그 표준들을 활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이나 상호작용 확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발굴해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을 개발하시는 표준 전문가분들에게는 저희가 새로 개발해야 될 표준들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또는 선점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담당 관련된 분들께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 보급 확산에 필요한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표준에 기반한 서비스 구현을 통해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년에 걸쳐,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1차 년도에는 스마트팜 분야와 스마트 헬스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헬스의 경우에는 총 4개의 서비스 패키지에서 총 9종의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했고요. 이를 통해서 72종의 식별 표준과 118종의 잠재 표준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10개의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49종의 식별 표준과 68종의 잠재 표준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2차 년도에는 스마트 이동체 분야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춰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고요. 또한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 안전에 관련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10종의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을 했고요. 분석을 통해서 104종의 식별 표준과 93종의 잠재 표준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10종의 단위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 분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총 248종의 식별 표준과 84종의 잠재 표준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시티 5G 융합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새로 개발을 했고요. 앞에 왼쪽에 있는 스마트 시티 5G 융합 서비스 분야는 오전 세션에서 주제 발표와 더불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된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주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그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뭐냐면 향후 5년간 새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400여 명 정도 되는 그 ICT 표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13개 분야의 개발 대상 분야를 선정해 두었고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정부 정책 결정권자나 아니면 ICT 관련 분야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 당시의 시장 트렌드들을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마다 일종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새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분야별 표준 프레임워크와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보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 기존에 공지되었던 링크에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저 링크를 따라가시면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 모았다가 그 프레임워크를 수정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일단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표준 프레임워크하고 중장기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은 12월 중으로 발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물론 그 출판본으로도 발간을 하지만 PDF 버전으로 온라인 배포를 합니다. 애트리 도서관 사이트나 TTA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받으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그 현대제철의 이정환 박사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박사님께서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정환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제철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트윈에 관한 요소 기술들이 무엇이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제조 설비 운전 방식이 상당한 변화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한 20, 30년 우리가 중장비 산업들이 중국 산업 분야들이 이제 발전할 때는 저희가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설비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외국 설비나 국내 설비들이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설비들을 많이 운영을 하였는데 자 그때 당시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큰 설비들을 도입을 하고 운전을 시작할 때는 설비 제조사들이 이렇게 운전해라 아니면 저렇게 운전해라 하는 조업 노하 매뉴얼을 받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조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일정한 품질의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처음 나온 제품들, 설비에 대해서 처음 받은 매뉴얼들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상태를 였을 때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업 가이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노후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노후화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고장이 나는데 그때마다 아니면 설비 이상이 좀 감지될 때마다 사람들의 노하우가 이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10년 정도 쓰다 보면은 물론 그 가이드는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업은 좀 더 변칙적으로 아니면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환해서 운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경험 기반의 조업 방식이라고 제가 또 써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운전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전하겠다는 노하우들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가져야 되는 거고 더 많이 파야 되기도 하지만은 실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업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조업이나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 동작 상태를 저희가 잘 감안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가 점점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때쯤이면 이렇게 운전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전해야 돼 하면서 저희가 계속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축적된 게 바로 운전 및 공정 데이터들입니다. 아까 전에 설비 공급사들은 매뉴얼과 설계 사양 데이터를 알렸지만은 저희는 이제부터 갖고 있는 것들은 설비에 대한 운전 데이터와 그동안 운전했던 큰 경험들입니다. 요새 들어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별하게 설비를 많이 늘린다던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한다는 개념들은 없습니다. 계획들도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비 공급사들도 마찬가지로 설비를 더 이상 팔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생산해 본 경험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습득할 수 없으니까 요새 이제 설비 공급사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공동 개발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설비 운전 데이터라든가 경험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런 경험과 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조 환경 구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최적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들이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 제조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거는 바로 탄소 중립과 같은 제조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 생산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생산 비용에 우리가 그동안 뭐 환경 에너지 비용을 더 접붙여서 그거를 이익으로 합친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인 판매 가격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는데 탄소 중립이 되고 이제 탄소에 대한 어떤 탄소세가 탄소 부담금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탄소 부담금이 이제 갑자기 부여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익에다 탄소 부담금을 더 붙여서 제조해야 되죠.
기존의 이익은 이익대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탄소 부담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면은 공장을 안 돌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좀 우울한 전망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품 생산 공장이라는 것은 항상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계속 재투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 부담감이 굉장히 세게 세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 제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저희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제품 생산 비용에다가 탄소가 어차피 제품을 생산하고 뭐 탄소 저감 장치를 많이 설치한다래도 어느 정도는 탄소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래에서는 그 제한된 탄소 부담금 내에서 얼마만큼 많이 아니면 얼마나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가 바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탄소 부담금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생산할 것인가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시뮬레이션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를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능들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 수행을 통해 최적의 시나리오 생산 스케줄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설비 이상이나 탐지, 예측을 통해 정비 비용을 최소화, 그리고 탄소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기준의 생산 시스템이 앞으로 구현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이제 실제로 물질적인 생산 외에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즉 디지털 트윈에서 이러한 환경들을 충분히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닥쳐야 될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문제에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범위가 너무 넓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은 어떤 하나의 설비의 뭐 시뮬레이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다가 좀 더 작게 생각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더 세분하게 잘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설비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설비를 운전하고 동작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센서들이거든요. 센서와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는 어떤 동작을 할 것이고 그 액추에이터가 잘 동작이 됐는지 센서는 그걸 감지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어 시스템들은 피드백 제어나 피워드 제어할 때 센서 같은 계측기와 구동 모터 같은 액추에이터들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자꾸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케이스가 좀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제품의 생산들은, 그러니까 설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중심으로 가다 보니 지금보다 더 많은 센서들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생산에 중요한 센서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센서들은 이중화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제조 산업 시설들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고온이나 또는 먼지 또는 정전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 동작을 일으키는 불안정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중화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중화를 하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싼 센서들은 문제가 없지만 고가의 센서들은 이중화할 때는 좀 더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진짜 센서 외에 어떤 가상의 센서를 만들어 보자고 나온 개념들이 이제 가상 센서라는 개념이었고요. 또 이 가상 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거서부터 연구는 있었습니다. 요 전에 나온 개념으로는 소프트웨어 센서라는 것도 비슷한 센서 개념으로 많이 동작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현장 요건상에 좀 더 맞춰서 해보려고 한 게 이제 저희는 가상 센서라고 이름을 잡고 가상 센서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가상 센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 배경에는 좀 더 물리적인 센서가 없이도 머신러닝을 활용한 O2나 CO 농도를 예측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센서 중에 하나가 TDLS라는 아주 고가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 센싱 기술이기도 하고 그거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설비를 돌리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센서가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설비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던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던가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버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센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센서와 가상 센서가 서로 병행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실제 물리 센서가 이상이 되면은 가상 센서가 그 부분을 탐지를 하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물리 센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가상 센서를 가지고 생산을 끊임없이 돌릴 수 있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유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상 센서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아까 O2하고 CO 는 지금 환경 요소 때문에 가상 센서의 TDS라는 센싱이 이제 그 환경적 요소에 저희는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O2, CO 라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 데이터, 가상 센서는 하나의 데이터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공정 변수를 학습하고 똑같은 제품이 생산 조건이었을 때, 이럴 때는 이러한 센서 값이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가상 센서의 정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의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선은 절대적인 운영비를 좀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에너지나 환경 요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요소 기술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회사는 저희 이제 테크다스라는 개발회사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배경에서 나왔다시피 물리 센서 이상 유무를 찾는 게 가장 일상적이지만은 두 번째 요소에서는 물리 센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가상 센서가 대신 운전을 해서 끊임없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구성은 좀 그림이 작지만은 전처리와 전처리, 이거 뭐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전처리,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의 이상 유무나 어떤 결측지를 제거하는 전처리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학습 모듈, 그리고 학습 모듈이 끝나면은 그 학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똑같은 조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환경이 될 것인가 예측하는 기술과 그거를 화면하는 표시 기술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처리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하겠지만은요. 우선은 그렇다면 이 센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적합한 우리 제조 환경에 적합해 있는 알고리즘들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냐 요새 뭐 딥러닝까지 많이 나온 상황에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가장 우리 제조 환경에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 가상 센서를 개발을 하면서 검토했던 알고리즘에서는 PLS나 ANN, 지금 이번에는 NLPS까지 이제 세 가지를 모두 다 검토를 시작을 해보고 시연도 해봤는데요. 자, 특징들은 뭐 PLS 같은 경우는 노이즈 필터링을 잘한다. 뭐 ANN 같은 경우는 비선형 데이터 처리, 그리고 NLPS 같은 경우는 노이즈 필터링과 비선형 데이터 처리에서 좀 더 정확도가 높다는 경험 저희가 이제 그걸 개발하는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어떠한 요소 기술을 개발하냐면은 센서의 고장 감시 또는 센서가 좀 오차가 있더라도 이 가상 센서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센서 고장 감시 및 보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어떤 개발의 유지 보수에 대한 편의성을 저희는 증대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 가상 센서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 올해는 좀 더 실증적인 효과,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통해서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PLS하고 ANN은 PLS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실제 빨간색은 실제 값이고 까만색은 예측 값이 까만색 그래프가 실제 나오는 데이터 센서 값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예측한 값입니다. 뭐 PLS나 ANN, NLPS로 넘어갈수록 좀 더 정확도가 일치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아 예측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NLPS 기법이 가장 잘 만든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 이제 NLPS를 가지고 가상 센서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관계 순위, MS이니 오차에 대한 평균을 내더라도 운수한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를 판단하고자 하건데 이런 가상 센서 기술들이 이제 정확도 앞으로 이제 지금이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실행착오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은 지금 있는 센서보다는 좀 더 가상 센서를 많이 설치하고 그 가상 센서에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디지털 트윈이나 시뮬레이션 하는데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상 센서를 가지고 얼마큼 효율성이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보는 거는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가를 보고 있고요.
향후에서는 이 가상 센서에 대한 예측값이 얼마나 빨리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번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전체적인 가상 센서가 기존의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에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 실제값과 추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상 센서라는 디지털 트윈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샛길로 좀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어떠한 가상 센서, 뒤까지 나온 디지털 트윈과 무슨 영향이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막상 디지털 트윈과 가상 센서 이런 것들 연구를 하다 보면요, 뭐에 부딪히냐면은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듣습니다. 가상 센서도 왜 개발했느냐?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계산했고요. 디지털 트윈도 왜 개발했느냐? 결국 사람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만들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 센서나 디지털 트윈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제조업이 이제 앞으로 경험과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는 그 경험과 데이터 기업, 특히 경험의 들어가야지만은 좀 더 현실적이고 잘 어울리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어떻게 진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제 핵심 역량 기술 분석 기술이라는 이제 그 산자부 과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명은 이제 제조 산업 현장 지식 자산화 및 확산을 위한 업종과 핵심 역량 분석 기술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2년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전자기술연구원, 두아웃 컨설팅, 그리고 현대제철이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가트너에서도 2021년에 이제 기술 트렌드를 보면은요, 기술 트렌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도 그러니까 1, 2년 전까지만 해도 가트너에 나온 내용들은 디지털 트윈, AI,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됐다가 요 최근에는 갑자기 사람 중심, 위치 독립성,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등의 약간 추상적인 어원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떠한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이 좀 더 진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지금 있는 기술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좀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앞 동조하고자 이런 기술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핵심 역량 DB라는 겁니다. 이 핵심 역량 DB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와 공업 설비들도 많고요. 공정들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도 각기 다르고요.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좀 더 표준화시킬 것이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궁극적인데, 그때 필요한 게 저희는 이제 핵심 역량 DB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고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또 이런 핵심 역량 DB를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 가장 최적의 조건인가를 판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환경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 건가, 또 새로운 차원의 연구도 가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보면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근로자 이직이나 기업 업종 쪽에 좀 더 치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산업이 변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는 반면에 이제 어떤 직종들은 없어질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런 없어진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직종으로 넘어갔을 때 분명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다른 직종의 비전문가라서 대접을 잘못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어떤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직군이나 직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얼마나 여기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 쪽에 넘어왔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핵심 역량 DB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핵심 역량 DB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히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직무 표준이었습니다. 어떤 직종이든 직업이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무라는 게 있고요. 그 직무가 잘 나열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나열이 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지만은 일부 잘 맞는 분야도 있고 잘 안 맞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이런 직무 표준 가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그 빈 그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잘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 표준을 먼저 정의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생각해서 직무 표준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필요하는 사람들은 직무를 보면은 뭐 현장에 보면 현장에 이제 일반 사원, 신입 사원이 있고 그다음 기술 사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계장이 있고 관리직 등도 지금이야 이제 많이 간결화됐지만은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어떠한 역할이나 어떠한 직무를 해야지 정확한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계장님들, 그 현업에 있는 계장님들을 갖고 인터뷰도 해봤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런 표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런 표들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역량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직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직과 전직을 좀 가이드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전직 가이드가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면담, 면접, 아니면 기술 문서 등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 그거를 보고도 과연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회사를 가더라도 내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제대로 대접을 받고 그에 대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틀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핵심 역량 분석 DB를 활용한 분석 기술이랑 표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를 저희가 예상을 들었는데 우선은 A, B, C, D 물론 어떠한 상황이든 이 직무 표준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갖고 이제 나오면 A, B, C, D, E라는 등급으로 저희도 사실 나눌 것입니다. 근데 A,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숙련자, CD 같은 경우는 숙련 경험은 많지만은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사람. E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쪽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내가 지원을 하던 누가 나를 뽑던 간에 이러한 객관적인 비준을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한 채용이나 이전직을 한다면은 좀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제 발표이고요. 전반부에는 저희가 디지털 트윈의 요소 기술인 디지털 가상 센서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후반부에는 약간의 새끼리긴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직무,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인 사람에 대한 노하우를 직무별로, 직급별로 그거에 대한 서술하는 방법을 통해 핵심 역량 DB라는 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해서 뭐 많은 내용들이가 이게 과연 잘 될까 저희도 사실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은 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이제 나중에 한 2, 3년 뒤면은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어떠한 역할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환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뭐 질문은 이따가 다음 발표자까지 다 듣고 그다음에 온라인인지 질문까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드디어 유상근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개발된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근 책임연구원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된 국제 표준이죠. ISO 23247 시리즈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신 분이고요. 이번에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총괄을 하셨습니다.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표준인권본부 유상근입니다. 올해 저희가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의 한 꼭지로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를 만들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가 이후에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ICT 융합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는 총 19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산업체, 학교, 연구소,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공공기관에서 오셨고 다양한 곳에서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조직에서 또는 자기 그 테크니컬 백그라운드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아까 그 5G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꽤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총 9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직접 만나서 거의 뭐 반나절이라든가 하루 종일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시국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고요. 총 9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에 저희가 비전을 수립을 할 때 과연 스마트 제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좋아질까? 어떤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뭐 새로 비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제조 비전으로 구글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꽤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저희 보고서의 작성 취지에도 부합하는 게 있어서 골라본 것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제조 혁신 및 산업 경쟁력 확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제철의 이정환 책임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이 현대제철에서도 크게 두 꼭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고서에도 여기 있지만 탄소 중립 쪽에서도 사용을 하셨고 또 재밌는 꼭지로 하나가 사람의 지식을 어떻게 디지털 투인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고민의 목적이 결국은 현대제철이 제철 분야에서 혁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산업 경쟁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러한 그 비전을 가졌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윈으로 제조를 혁신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통해서 크게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겠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표준 파급력 있는 분야를 저희가 뽑았고요. 그거 총 4가지가 저희가 뽑혔습니다. 뒤에 다시 이게 서비스 패키지로 설명이 되겠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트윈으로 제조 현장을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사고 없는 안전한 제조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다품종의 퀄리티, 그다음에 코스트, 그다음에 딜리버리 향상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경영을 위한 생애주기 관리도 디지털 트윈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 중립 생산 체계 전환에 디지털 트윈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버월 다이어그램입니다. 전체 이제 왼쪽에 위에 보시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그 비전 그림이고요. 그 비전에 이제 뭐 세부 굵직한 기술로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코어 리쿼어먼트 레이어의 디자인, 분석, 시뮬레이션 기술들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코어 기술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제작 및 모니터링 기술, 테스트 및 검증 기술, 출하 및 유지 보수 기술 등이 디지털 트윈의 코어 기술로서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레이어 맨 밑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제조자업 및 생산 운영, 연구 개발 운영 지원 및 경영, 그다음에 유통물, 유통 판매 및 고객 도메인, 재활용 폐기 도메인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저희가 도메인을 할 때는 운영 지원 같은 거는 경영과 생산 운영 쪽에서 따로 커버할 수 있어서 실제 도메인은 지금 왼쪽 밑에 보시는 공장 내 도메인은 총 4개가 있고요. 경영, 연구, 개발, 생산, 운영,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공장 외 도메인은 고객, 재활용, 폐기, 운송 물류, 원부자재 생산 공급, 에너지 공급 등이 있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 트윈으로 이루는 제조 혁신 및 기억이 안 나네요. 비전에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 4가지 서비스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도출했다고 했는데 맨 왼쪽 열에 보시는 사고 없는 안전한 제조, 다품종의 QCD 향상, 품질 경영을 위한 생애주기 관리, 그다음에 탄소 중립 생산 체계 전환이 저희가 서비스 패키지로 뽑아냈고요. 그래서 각각의 중점 추진 분야에서 중간에 있는 서비스 패키지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사고 없는 안전한 제조 환경 구축에 저희가 2가지의 단위 서비스 유스케이스를 도출했습니다. 아까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소개에서 이준섭 실장님이 발표를 했듯이 결국은 이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스마트 제조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는데, 현재 어떠한 표준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우리가 스마트 제조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때 어떠한 표준들이 더 필요한가를 찾아서 해당 분야를 표준화하는 정책을 도출을 하거나 그러한 전략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유스케이스, 그 디지털 트윈의 적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를 뽑은 거고요. 그래서 사고 없는 안전한 제조 환경 구축에서는 제조 환경 구축 전 시뮬레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제조 환경 구축 후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를 뽑았습니다. 물론 제조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이 개입되는 많은 유스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이용해서 제조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떤 사고 위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그렇게 제조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조 환경이 구축된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지보존을 할 수가 있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후에 저희가 식별 표준과 잠재 표준 리스트를 뽑아서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을 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 지원 서비스에는 총 4가지의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제품 비용 산정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 고객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나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소량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내가 내가 생산하고자,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텐데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하면 실제 디자인부터 원부 제재를 가지고 오고, 생산 원가라던가 그다음에 에너지 원가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게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때 얼마 정도가 듭니다라고 해서 가장 실제 제품 생산 비용에 가깝게 비용을 산정해서 지원해 준 서비스가 저희가 유스케이스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품 가시화 지원 서비스를 넣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요소 중에 하나가 가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실제 사람의 눈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주얼라이징을 가시화를 해줘야 이게 되게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제품 가시화 지원 서비스를 유스케이스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다품종,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 고객이죠. 고객이 제조 회사에게 생산을 위탁을 하는데 어떠한 양으로 생산을 해야 가장 이게 생산 투입 원가 대비 이익을 볼 수 있을지를 결정해주는 최적 생산량 결정 지원 서비스도 디지털 트윈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유스케이스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일 이제 품질 관리 지원 서비스도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 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패키지가 설비 제품 생애주기 기반 제조 지원 서비스, 되게 좀 길은데요. 밑에는 좀 더 길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제품이 생산이 돼서 수명 주기 동안 사용이 될 때 그 제품의 사용 패턴을 기록을 하고, 그 사용 패턴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이 길어지거나 좀 더 사용의 효율성을 줄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한다거나, 그 다음에 제품의 생애 주기 동안에 사실 제품의 처음 샀던 분에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소유권 이전됐을 때도 계속 그런 유지 보수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품이 폐기될 때 당연히 그냥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추출 가능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희소금속들이 있는데, 그런 희소금속들을 관리해서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 과정에서 희소금속들을 추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수요 적응형 동적 설계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디자인되고 생산되고 사용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사용 패턴을 기록을 해서 그런 패턴을 분석한 이후에 그 사용자의 제품 패턴을 그 제품의 설계에 반영해서 향후에 사용자의 그런 사용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 제품이 더 사용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거고요. 원격 요지 보존 서비스는 당연히 뭐 이거는 이제 그 제품이 사용자 사이트에 가 있더라도 원격에서 사용자의 제품을 그 모니터링 한다던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 예지 보존하는 서비스고요. 설계 제품 재사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용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뀐 사용자에게도 계속 재사용 지원 서비스 하는 거고, 재활용 촉진 설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희소금속들을 추출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유스케이스로 도출했습니다. 제조 환경에서 그 탄소 중립 생산 체계 전환을 위한 환경 구축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현대제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탄소 중립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조 환경에서 탄소 배출량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산정 서비스,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절감 위한 생산 계획 관리 서비스들을 유스케이스 도출했습니다. 개별 모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이 사각형, 각은 아닌데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나요? 예, 이 둥근 사각형들이 이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이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제조 외부에 있는 도메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조 공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고객, 당연히 이제 이 디지털 트윈,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에 관련되어 있는 게 고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과 폐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운송 물류, 원부재재 생산 공급, 에너지 공급이 외부 도메인으로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경영, 연구 개발, 생산 운영, 에너지 관리 등이 공장, 그 제조 그 기업의 그 내부 도메인으로 존재합니다. 몇 시까지지? 앞에 그 단위 서비스 유스케이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비즈니스 모델로 사고 없는 안전한 제조에서는 연구개발 도메인과 생산운영 도메인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도메인에서는 사고가 없는 안전한 제조 환경 설계 요구사항을 작성을 해서 설계도를 보내주면 생산운영 도메인에서 그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면 연구개발 도메인에서 관련된 그 피드백 튜닝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제조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품종의 QCD 향사항은 고객 도메인, 원부재재 생산 공급, 에너지 공급, 경영, 연구개발, 생산운영, 에너지 관리 도메인 등이 각각 연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 관리 향상, 그다음에 최적 비용, 그다음에 가시화, 그다음에 생산 비용 결정 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메인 내에 각각의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액터들이 연관돼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설계 정보, 비용 수량 정보 등을 교환하게 됩니다. 품질 경영을 위한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서 고객 도메인, 재활용 폐기, 연구개발, 생산 운영 도메인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서 예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개발 도메인에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끝난 제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 희소금속 관리 정보들을 재활용 폐기 도메인에서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고객의 사용 패턴을 기록을 해서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걸 다시 제품의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개발 도메인에서 생산용 도메인 쪽으로 관련 정보를 이제 줘야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생산 체계 전환을 위한 디지털 트윈 유스케이스에서도 재활용 폐기, 운송 물류, 원부재재 생산 공급, 경영, 생산 운영, 에너지 관리 등이 이제 관여를 하고요. 특이하게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탄소 중립 중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도 하지만
원부자재가 공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탄소가 소비됐을 텐데 이제 그런 탄소 발자국까지도 계산해서 실제 제품의 최종 탄소 배출량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물이라든가 이제 원부자재 생산 공급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탄소 배출 정보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까 설명드린 괄호 사각형이요, 둥근 사각형 이 도메인 내에 관련된 액터라고 그래서 실제 정보를 주고받는 객체들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은 여전히 이제 외부 도메인의 외부 액터가 되고요, 오른쪽은 내부 도메인의 내부 액터가 됩니다. 대충 살펴보시면 고객에는 저희가 정보를 주고받는 객체로서 설비 제품과 구매 고객을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재활용 폐기 관련해서는 폐기를 위한 시스템, 그다음에 희소금속 재활용 시스템, 희소금속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저희가 액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운송물류 쪽에서 운송기관이 가지고 있는 운송기관 정보 시스템이 액터로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부자재 생산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부자재 생산 공급 정보 시스템을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자세하게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저희가 했고요. 에너지 공급에서 에너지 공급 정보 시스템이 액터를 공급 시스템 액터를 정의했습니다. 경영도 마찬가지로 영업관리, 경영관리, 제품기획, 탄소 중립관리를 저희가 액터로 설정을 했고, 연구개발에서는 설계개발, 사후지원, 생애주기 관리 등을 액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생산운영에는 총 8가지 액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환경 설비, 가상 제조, 구매 조달, 제조 설비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에서도 총 3개 액터를 정의를 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약간 색깔이 있는 파란색, 옅은 파란색이 있는 액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제조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할 때, 이 보고서를 개발을 할 때 모든 액터가 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 했었고요. 실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다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고객 도메인에는 이 시스템이라든가 운송물이라든가 에너지 공급에서 이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반드시 구축해라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공장의 제조 도메인 쪽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액터만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명기를 하는 걸로 제가 협의를 했고, 그 중에서도 경영에서는 탄소 중립 관리 부분, 그다음에 액터, 그다음에 연구 개발에서는 설계 개발과 생애 주기 관리, 생산 운영에서는 가상 제조,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에서는 에너지 관리 액터들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부 서비스 패키지 다이어그램인데, 사고 없는 안전한 제조 환경 구축은 연구개발 도메인과 생산운영 도메인 중에 각각 설계개발, 가상제조, 설비관리 액터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서비스 유스 케이스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도메인에 어떠한 액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정의한 인포메이션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 11개, 서비스 유스 케이스를 11개가 12개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작성을 했는데, 그 모든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보시는 이 그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스 케이스로 제조환경 구축 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제조환경을 구축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 구축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실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제조 환경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설계의 정보를 이제 도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운영 쪽에서 제조 환경 설계 요구사항을 이제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도메인의 설계개발, 물론 이건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된 거고 당연히 여기에는 사람의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개발에서는 그 제조 환경 설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 생산 운영의 가상 제조 쪽에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이게 당신이 요구한 설계 요구 사항대로 제조 환경을 구축을 하면 이러한 성과와 이러한 위험성과 이러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가상 제조라는 액터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효율성도 부족하고 위험성도 좀 있고 그러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요구사항을 다시 변경을 해서 설계개발적으로 줄 것이고 이 결과가 실제 적합하다, 이게 생산 기준과 내가 요구하는 결과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설비관리 쪽에 요 제조환경 설계 요구사항대로 제조환경을 구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다 명시가 되는데 실선에 화살표가 있고 점선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은 도메인 간 정보 이동은 이제 실선이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제조환경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연구개발 도메인과 생산 운영 도메인 간의 정보 흐름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제조와 설비 관리가 가장 밑에 있는 제조환경 구축 요청 같은 설비 흐름은, 그러니까 정보 흐름은 이 생산 운영 도메인 내에서의 정보 흐름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보고서를 보실 때 요 그 선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시면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정의한 서비스 유스 케이스별로 각각의 도메인과 도메인 내에 있는 액터, 그다음에 그 액터들 간에 어떠한 정보들이 주고받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받았을 때 각각 액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제조환경 구축 후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고요. 세 번째 그림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 지원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도메인과 액터들을 이제 보시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 요 커서 움직이는 요 부분, 라우터처럼 생긴 사각형 라우터는 외부 도메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왼쪽에 있는 이 둥근 사각형들은 외부 도메인으로 말씀을 드려서, 외부 도메인의 네트워크 부분들은, 네트워크 연결된 부분들은 사각형 라우터로 표시를 했고요. 내부 도메인 간 정보를 위한 네트워킹은 다 이렇게 원형 뭐 라우터 아이콘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림 보실 때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개입되는 모든 도메인과 액터들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보시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16페이지 슬라이드는 제품 비용 산정 지원 서비스 유스 케이스에서 관여되는 도메인과 그다음에 액터들 간의 정보, 정보의 종류, 그다음에 정보를 받았을 때 각각의 액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F는 이제 펑션이고요, I는 인포메이션, 대문자 I는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전체 플로우에 대한 순서대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플로우에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액터들 간에 주고받는지 다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고서 원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슬라이드는 제품 가시화 지원 서비스를 위한 그 정보 흐름 다이어그램이고요. 18페이지는 최적 생산량 결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 흐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중에 이제 실제 식별 표준, 잠재 표준을 저희가 도출을 할 때도 그 액터들 간에 그 주고받는 정보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정의한 표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액터들이 정보를 받았을 때 하는 펑션들에 관련된 표준들이 있는지를 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슬라이드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펑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11개의 유스 케이스별로 다 저희가 도출을 해서 나중에 원문을 보시면 꽤 많은 표준들이 리스트업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품질 관리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흐름 다이어그램이고요. 지금 이거는 설비 제품 생애 중에 기반의 제조 지원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액터들과 모든 도메인들입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눈에 띄어서 전체 도메인 중에서 도메인 그림에서 이제 흐리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이 서비스 패키지에서는 관여되지 않는 도메인과 관여되지 않는 액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패키지에서는 왼쪽에서 운송물류, 원부재재 생산 공급, 에너지 공급들은 이제 흐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운송물류와 원부재재 생산 공급, 에너지 공급은 설비 제품 생애주기 기반 제조 지원 서비스에는 관여하지 않는 도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도메인 내에서도 지금 구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 고객은 설비 제품 생애주기 기반 제조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적응형 동적 설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흐름이고요. 이제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에게 제품이 생산한 제품을 인도하였을 때 사용 패턴을 계속 기록을 하고 이런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생산하는 설비 제품의 디자인에 반영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고요. 원격 예지 보전 서비스의 정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비 제품 재사용 지원 서비스에서도 고객, 연구개발, 생산 운영 도메인이 관여가 되고 고객과 사후 지원 연구개발 도메인 사이에서는 제품, 사용 제품, 사용 등록, 가동 상태, 사용 패턴 등이 이제 되고요. 예지 보전 컨트롤들이 고객의 설비 제품 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설비 제품 재활용 촉진 설계 지원 서비스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폐기되는 제품에서 희소 금속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이 서로 교환을 하고요.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탄소 중립 생산 체계 전환을 위한 제조 환경 구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 폐기 도메인, 운송물류 도메인, 경영, 생산 운영, 에너지 관리 도메인 등이 탄소 중립 생산 체계 전환을 위해서 관여가 되고요. 각각 도메인 내에서도 검게 칠한 액터들만이 관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조 환경에서 탄소 발자국 관리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하는 탄소 배출량도 있지만 원부자재를 소비를 하잖아요.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부자재가 나한테 오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산정을 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환경에서 탄소 중립 산정 서비스도 지금 이 유스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기타 간접 배출 정보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죠.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계획 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어떠한 스케줄링과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최적의 에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산정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번 유스 케이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표가 표준을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들을 도출해내고 현재 어떠한 표준들이 디지털 트윈, 스마트 제조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들인가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이미 있는 식품 표준과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표준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표준들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인가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향후 표준 개발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과제화도 이제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필요한 표준들을 다 이제 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표준 갭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갭 분석 결과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식별 표준으로 이미 표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SP01, 02, 01, 02, 03, 04가 되어 있고 각각 서비스 패키지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안전한 제조 환경 구축이고요. 2번이 다품종의 QCD 향상, 3번이 생애주기 지원 관리, 그다음에 4번이 탄소 중립인데 생애주기 지원 관리에 굉장히 많은 표준이 식별되어 있는데
식별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애주기 관련 지원돼서 이거를 분석하신 저희가 다 이제 조금씩 팀으로 나눴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식별 표준을 하셔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 이제 월등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튀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전한 재정기 구축은 71개, 그다음에 QCD 향상 쪽은 60개, 그다음에 생애주기는 344개, 그다음에 탄소 중립은 103개의 식별 표준들이 있고 실제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 서비스 패키지 간에 중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위원장님이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디지털 트윈의 최초 국제 표준을 개발했다고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ISO 23247이고요. ISO 23247을 보면 이 서비스 패키지 4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3247 국제 표준이 그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 환경에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하려면 그 23247 국제 표준을 참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스 케이스의 종류와 관련 없이 서비스 패키지 종류와 관련 없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잠재 표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좀 나옵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제조환경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서 제조환경 구축을 위해서 총 14개의 잠재 표준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만을 놓고 보시면 제조환경 구축은 다른 거에 비해서 꽤 많이 표준화가 돼 있고 아직 부족한 표준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꾸로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죠. 이제 36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식별 표준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생애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344개나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분석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100점짜리 정확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했는데 좀 더 적어질 수도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전환 체계를 위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총 36개로 4가지 서비스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디지털 트윈의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넣었을 때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때 개발해야 될 표준이 가장 많다라는 걸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탄소 중립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표준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다음에 무엇이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보고서 작성 원문을 보면 이 각각의 잠재 표준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들이 비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갭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식별 표준과 잠재 표준 리스트를 분석을 했고요. 향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부 사업이 될지 아니면은 정부의 표준화 정책에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ISO 23247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도출되어 있는 향후 부가적인 표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와 더불어 이러한 잠재 표준 리스트들을 반영을 하면 디지털 트윈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 분야에 디지털 트윈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 표준화 주도권 내지는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총 13개의 서비스 시나리오가 도출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발표 중에도 여러 번 언급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서비스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13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어떤 표준들이 있고 어떤 표준들이 없고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공유드린 링크를 통해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초안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받아서 검토하시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29일까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해서 표준 프레임워크에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튜브 채널에는 목소리 안 들립니다 하고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 외에는 현재 질문은 없고요. 이벤터스 사이트에도 질문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각 발표자께 하나씩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정환 차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시는 중간에 지금 가상 센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고 말씀하시면서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센서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상 센서와 소프트 센서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소프트웨어 센서는 전에 이제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나온 센서들이고요. 이제 어떠한 값을 XY 값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값을 넣으면 나온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계산식, 즉 수식 모델이 들어가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고 또 이런 수식 모델이 들어간 센서들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실제 현장에다 쓰다 보면은 이런 노후화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좀 잘 안 맞는 단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가상 센서는 수식 모델이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학습, 그러니까 어떤 센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주변의 공정인자들을 모두 모여서 이러한 조건일 때 이러한 센서가 만들어진 게 이제 가상 센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상근 전문위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소개 안 해주셨지만 꽤 많은 숫자의 표준 갭 분석을 통해서 또 도출을 하셨고 또 필요한 표준화 분야를 도출하셨는데 도출된 표준화 분야에 대한 그 향후 표준화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와 어느 분야의 표준화가 가장 다 급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미에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잠재 표준으로 식별된 여러 가지 국제 표준이 그 서비스 패키지 관점에서 보면 다 이제 시급한 표준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한 표준화를 하는 방법들은 이제 표준화 과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개별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표준들이 하는 표준화가 있을 텐데요. 애트리 입장에서 이 표준화, 이 보고서를 작성 입장에서 보면 실제 정부의 표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접근 방법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과기정통부라든가 산자부에서 각각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표준화 로드맵에 저희가 인풋을 넣고 앞으로 향후 디지털 트윈으로 제조 혁신과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각각 표준화 전략을 제시를 한 이후에 그것들이 표준화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동안의 표준화 과제도 표준화들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아까 설명드린 2918에도 그런 트랙에 따라서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 네 가지 서비스 패키지만 놓고 보면 실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표준화가 가장 많죠. 아직 안 돼 있는 것들이.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것도 스마트 제조에서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향후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탄소 중립, 그게 제조 분야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관심을 쏟아야 되는 표준화 분야가 디지털 트윈의 탄소 중립 관련 부분이 아닐까,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후 29일까지 주신 의견들을 취합 반영해서 표준 프레임워크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 공지 메일을 통해서 드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3시부터 중장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